자, 그러면 2부 시작할게요. 네. 자, 2부에서는 아까 이제 데카르트가 찾아오고 니체가 확립했던 주체의 문제가 2부에서 말씀드리는 철학자들에 의해서 굉장히 많이 흔들리게 됩니다. 우선 그 흔들리는 포문을 연 사람은 프로이트예요. 심리학자죠. 철학자가 아니라 심리학자인데 사실은 프로이트의 이론이 그때 당시로서는 너무나 과격하고 너무나 급진적이었기 때문에 현대 거의 모든 철학자들도 프로이트의 영향을 받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프로이트의 이론 중에서는 지금 이제 좀 부정적으로 해석되는 이론들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유명한 게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엘렉트라 컴플렉스 다 아시죠?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는 어머니와의 성교를 꿈꾸고 아버지를 배척하는 그런 컴플렉스를 의미하고, 엘렉트라 컴플렉스는 반대죠. 아버지를 사랑해서 어머니를 배척하고자 하는 여성들의 어떤 본능을 얘기를 하는데, 프로이트의 가장 큰 업적은 뭐냐 하면 무의식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무의식을 발견했다는 게 왜 큰 업적일까? 우리한테는 지금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무의식이라는 존재를 우리 다 알고 있으니까. 근데 프로이트 이전에는 무의식이라는 것이 인간의 내면에 존재한다는 걸 아무도 알지 못했어요. 아무도 알지 못했는데 프로이트가 무의식을 발견을 하고, 그리고 그때 당시 유럽 사회에서 되게 유행하던 최면을 통해서 어떤 신경증 환자들을 치료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이 치료가 먹히는 거예요. 그 전까지의 최면은 그냥 오락이었어요. 오락. 뭐랄까, 그 어떤 영적인 존재를 맞이하는 영매들,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막 그 오락 영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최면을 걸고 이랬었던 건데, 프로이트는 그걸 이제 치료의 영역으로 끌고 들어오기 시작한 거죠. 근데 그런 치료 때문에 프로이트가 그 위대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무의식을 발견했다는 건데, 이 무의식을 발견했다는 게 어떤 의미냐 하면 주체로서의 인간을 상실하는 겁니다. 자, 니체가 열심히 이론을 구축해서 이제 막 인간은 막 그냥 스스로 힘만 있고 막 내가 의지만 있으면 나 스스로 생각하고 살 수 있어,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프로이트가 고춧가루를 확 뿌려버려요. 그게 네 의지 같아? 그건 너의 의지가 아니야. 너의 의지, 너의 이성이라는 건 전체 너의 생각을 구성하고 있는 것 중에 요만큼밖에 안 돼. 나머지 80%, 90%는 무의식에 의해서 너는 너의 행동을 결정하고 너의 언어가 튀어나와. 우리 그런 거 있어요. 저는 집사람한테 맨날 혼나는 건데, 저는 정말 안 그러려고 정말 노력을 하거든요. 정말 나의 이성의 끈을 잡아야 된다. 그런데 운전을 하고 가다가 누가 팍 들어왔어요. 그 이제 10년 전 저는 그 순간 창문 내리고 쫓아가서 부산까지 갑니다. 얘를 잡을 때까지, 응징할 때까지 쫓아가요. 그리고 고속도로고 뭐고 필요 없어요. 그냥 앞에 세워놓고, 지금 같으면 이제 감옥 갈 행동이죠. 10년 같으면 그랬어요. 이제 와이프를 만나고 와이프에게 수없이 이제 당금질을 당하면서 지금 그런 애가 딱 끼어들면, 그러니까 한 3년, 5년 전에서 3년 전 버전은 그런 애가 딱 끼어들면 이렇게 이제 입으로 나가죠. 그러니까 한 3년 전부터 지금까지의 버전은 일단 꼭 참습니다. 이성의 끈을 놓지 않으리라. 근데 걔가 창문을 찍 내리고 뻑큐 하고 가요. 그럼 이제 또 이건 내가 아무리 이성적으로 노력을 해도 내 안에 들어있는 그 이드가 저를 냅두질 않는 거죠. 이 끌어오르는 심정이. 우리가 도덕적으로 산다라고 할 때 그 도덕이 우리를 얼마나 이제 규정하고 있는가,
라고 생각을 해보면 실제로는 우리 본능 때문에 그런 도덕적인 어떤 것들을 놓칠 때가 생겨요. 그런데 프로이트가 발견한 무의식은 이런 이드와 관련된 무의식만 발견한 게 아니에요. 슈퍼에고와 관련된 무의식도 발견을 한 거죠. 슈퍼에고는 뭐예요? 이드는 기독교적으로 얘기하면 이드는 악마의 속삭임이에요. 슈퍼에고는 천사의 속삭임이라고 할 수도 있죠. 슈퍼에고는 뭐예요? 사회가 요구하는 본능이 있어요. 사회가 우리 내면에 심어놓은 내면화된 도덕들이 있죠. 이 사회가 심어놓은 내면화된 도덕들도 우리의 의지와 반하는 행동들을 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어떤 친구가 있어요. 술을 좋아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친구랑 술 먹는 걸 싫어해요. 왜냐하면 이 친구는 술을 안 먹었을 땐 굉장히 젠틀합니다. 술만 먹으면 여성들한테 가서 찝쩍거려요. 하지마, 왜 그래. 이성적일 땐 자기가 그랬다라는 걸 엄청 부끄러워해요. 근데 술만 먹으면 여성한테 가서 찝쩍거려요. 왜 그럴까요? 술을 안 먹었을 때 이 친구를 장악하고 있는 거는 슈퍼에고예요. 이건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자기가 누르고 있는 것 같지만 내면화된 슈퍼에고가 작동을 하기 때문에 여성들에게 함부로 헛짓거리를 안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술을 먹고 해제가 되면 여성에게 가서 헛짓거리를 하는 이드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자, 이게 좀 개념상으로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면 슈퍼에고는 이성의 일부 아닌가? 이성의 일부이기 때문에 술 안 먹었을 때는 지킬 수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행동을 하느냐? 누군가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사랑하는 아내가 있는 남자예요. 근데 이 남자가 이 친구랑 같이 있을 때 제가 어떤 여성한테 반한 거예요. 오, 너무 아름답다. 나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친구가 야 이 새끼 개새끼야 니가 재수씨를 어떻게 니가 막 쏟아붓는 거죠. 본인은 그때 정말 정의로운 거예요. 본인은 정말로 믿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슈퍼에고를. 이것도 사실은 본능의 영역에서 우리의 어떤 행동을 규제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프로이트가 발견한 것은 우리가 이성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아주 조그만 조각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지 못한다는 걸 발견을 한 거예요. 우리 스스로 생각한다라고 했을 때 그 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건 우리의 깨어있는 의식이 아니라 잠들어있는 무의식이라는 거죠. 왜 어떤 사람은 돈에 그렇게 집착을 하는가? 과도하게. 우리 모두 돈에 대한 욕망이 있어요. 그 돈에 대한 욕망 인정해야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게 너무 과해요. 너무 과해서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킬 뿐만 아니라 국가도 위태롭게 만들 정도로 돈에 대한 집착이 과한 사람이 있어요. 트럼프도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모든 국제적인 그 어떤 힘의 논리를 돈을 기준으로 생각을 해요, 트럼프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주한 미군 그 주둔하는 비용을 몇 조 원, 10조 원으로 올린다 했던 거, 100조 원으로 올린다. 하여튼 어마어마하게 올리게 됩니다. 거의 10배가 아니라 훨씬 초과하는 비용을 부담을 시키겠다라고 공공연하게 얘기를 해요. 모든 걸 돈의 논리로 보는 사람. 이 트럼프의 내면에는 돈으로 인한 상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도저히 도저히 해석이 안 되는 행동들을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돈, 어떤 사람은 성적인 것. 그러니까 융이나 어떤 이런 그 융의 제자들이
프로이트의 제자들이 이제 프로이트를 떠나갔던 이유 중에 하나는 프로이트가 너무나 성적인 거에만 이제 본능을 국한시켜서 설명을 했기 때문인데, 실제로 인간은 성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권력, 권위에 대해서도 성적인 것만큼 강력한 집착이나 트라우마를 보이고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에 대해서 또 그렇게. 근데 그런 프리즘이 한번 씌워진 사람은 어떤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이야기를 해도 통하질 않아요. 여러분들이 주변에서도 그런 사람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평소에는 잘 안 보여요. 그냥 일상적인 대화를 할 때는. 근데 예를 들어서 그 사람하고 돈이 딱 걸렸게 돼요. 그러면 이 사람은 세상 어떤 가치관보다 돈이 더 중요하다는 게 드러나요. 그 사람과 직접 돈이 걸리게 되면. 그 전까지는 티가 안 나죠. 티가 안 나지만 어느 순간이 되면 그게 딱 보여요. 이 사람은 자기가 그렇다는 걸 몰라요. 무의식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무의식은 돈인 거죠. 어떤 사람의 무의식은 폭력이에요. 폭력에 휩싸이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의 무의식은 시스템이 무의식인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다 그런 요소들은 다 무의식 속에 잠재해 있지만, 그것이 어떤 사회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구현되는 사람들의 특징들은 성적인 거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굉장히 다양한 스펙트럼으로 이 무의식이 인간의 행위를, 그리고 사고의 방향 자체를 결정해버린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걸 아나요, 모르나요? 우린 그걸 몰라요. 예를 들면 저는 무슨 대학에서 전공을 한 것도 아니고 막 무슨 박사학위 따가지고 막 학교에서 강의를 가르치는 걸 배운 것도 아닌데, 요렇게 사람들 모아놓고 강의하는 걸 너무 좋아해요. 너무 재밌어요. 저에게도 약간 문학적인 허세, 철학적인 허세,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약간이 아니라 상당히 있죠, 저는. 그런 허세들을 가지게 된 이유가 뭘까? 거기에는 제가 이런 철학책이 너무 좋아, 문학책이 너무 좋아. 지금 요온포세 책 읽으면서 지금 죽을 것 같아요. 너무 지루해가지고. 저도 지금 뒤집어지고 있어요. 요온포세 책 읽기 시작하신 분 계신가요? 네. 아직. 요온포세 책은 동어 반복이 진짜? 정말 미칠 듯이 나와요. 이제는 그러려니. 10페이지를 읽었는데 계속 같은 얘기야. 멜랑콜리아 말하는 거. 네, 멜랑콜리아 원. 책도 엄청 두껍고. 책도 엄청 두껍죠. 근데 같은 말만 하기 때문에 의외로 이렇게 의외로 뭐 이렇게 안 적고 의외로 좀 이런 것도 있어. 약 올리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냥 나는 그녀를 사랑한다. 그런데 그녀의 삼촌이 나를 집에서 나가라고 그런다. 그래서 나는 집에서 나가야 된다. 그런데 나는 나가기 싫다. 요거를 한 30페이지를 반복을 하는 거야. 엄청 지루해요. 엄청 힘들어요. 그럼에도 그걸 읽어내죠. 그걸 읽어내는 것뿐만 아니라 왜 이렇게 썼는지를 파고 들어가고, 그래서 의미를 찾아내고 그 의미를 강의하면서 펼쳐내는 데에서 희열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순간의 희열을 위해서 한 달 동안 이 겁내 질척거리는 어떤 그런 그 공간을 헤매는 거죠. 이것도 분명히 어떤 저의 무의식 속에는 어떤 트라우마가 있거나 뭐 어떤 이 허세를 발동시키는 어떤 트리거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프로이트는 이런 걸 발견을 한 거예요. 내가 당연하게 나의 의지에 의해서 하는 행동이라고 나는 얘기를 하지만 아니야. 너의 의지는 없어. 너는 무의식에 의해서 조종당할 뿐이야. 근데 프로이트는 이제 처음에 그거를 이제 리비도라는 말로 이제 묶었죠. 이 리비도는 성적 충동을 의미합니다. 동시에 죽음 충동도 의미해요. 리비도는 죽음을 향해서 가는 충동이기도 합니다. 성적인 것을 향해서 가는 충동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에로스와 타나토스가 뭉뚱그려져 있는 게 리비도 욕망이에요. 자, 그런데
에로스는 삶에 대한 욕망이죠. 삶에 대한 충동이에요. 타나토스는 죽음에 대한 충동입니다. 그걸 어떻게 그게 한 그릇에 담겨 있을까? 그게 이제 조금 있다가 보면 락학 얘기를 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 도덕 선생님 앞에서 얘기를 하니까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저는 중학교 도덕교사일 뿐이에요. 자, 어쨌든 이 리비도라는 거를 대부분의 무의식을 형성하고 있는 거로 이제 프로이트는 얘기를 하고 계속 그런 해석을 내놓습니다. 그리고 그런 해석들이 상당 부분 맞아 떨어지고, 그러니까 그 시대의 철학자들이나 사실 정신분석학이라는 것도 프로이트 이전에는 없었어요. 그런데 프로이트의 말이 너무 그럴듯하니까 제자들이 생기기 시작하고 정신분석학이 어떤 그 의학의 하나로 자리를 잡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정신세계를 철학이 아니라 의학의 영역에서 발견했다는 면에서도 프로이트는 굉장히 위대한 천재입니다. 그 프로이트는 이런 이론을 개인의 어떤 성격 안에서만 끝내려고 한 게 아니라 이걸 사회적인 성격을 읽는 데까지도 적용을 해보려고 계속 시도를 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책들도 남기고 그럽니다. 그러다가 이제 칼 융에 이르러서 집단 무의식, 원초적인 무의식이라는 걸 또 발견을 하게 되죠. 그래서 융이 얘기하는 집단 무의식은 말하자면 설화나 신화를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 나타나는 무의식이에요. 그래서 이 무의식은 각각 개별적인 자아를 이루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무의식은 공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서로 말하지 않았는데, 말한 적도 없는데 우리는 어떤 무의식을 공유하고 있을까요? 예를 들면 한일전 축구할 때 그렇죠. 일본 애가 반칙 한번 하면 난리가 납니다. 이건 우리 민족이라고 하는 집단 무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집단 무의식 중에서도 왜 러시아나 미국이 반칙을 할 때보다 유독 일본이 반칙을 할 때 그게 확 드러나느냐 하면 일본의 침략을 계속 받았던 역사가 무의식 속에 내재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단순한 역사적 팩트만 내재화되는 것이 아니라 그 팩트를 기반으로 한 설화들이 내면화됩니다. 이 설화의 힘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팩트는 지식에서 끝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태종, 태세, 문단세 옛날에는 막 그렇게 외웠잖아요. 지금도 그렇게 외우니? 제가 중학생 때는 그렇게 외웠어요. 지금도 그렇게 외워. 아직도 하시나요? 막 역사적으로 막 팩트들을 막 외우는데 그 팩트가 여러분 감정에 뭘 호소하는 적이 있었던가요? 연산군이 폭군이야. 그래서 뭐 자기 어머니를 죽이는데 가담했던 그걸 뭐라 그러죠? 신료들과 그 다음에 그 후궁들 다 잡아가지고 막 죽이고 막 이랬던 것들이 여러분 감정에 뭘 호소하나요? 연산군이 그랬다라는 거를 감정적인 호소를 받을 때는 뭐예요? 연속곡 볼 때죠. 연산군 딱 제목 딱 뜨고 막 그냥 연산군이 나와가지고 막 목을 쳐라 사약을 내려라 막 이럴 때 참 폭군이구나 와 이러고 감정적인 호소는 어느 때 당하는 거냐면 이야기가 됐을 때 받는 거예요. 이야기가 됐을 때. 유발 하라리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유발 하라리가 누군지는 혹시 다 아시죠? 유발 하라리는 이제 이스라엘의 그 사회 심리학자라고 해야 되나요? 역사 사회 심리학자 뭐 이렇게 불러야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철학적인 사람이고요. 유발 하라리의 이제 사피엔스라는 책이나 호모데우스라는 책 같은 걸 보면 엄청난 통찰을 만날 수가 있어요. 유발 하라리의 책도 꼭 읽어보시라고 권유를 하고 싶은데 유발 하라리는 인류가 문명을 이룰 수 있었던 이유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거짓말하는 능력.
거짓말을 믿는 능력. 이 두 가지 능력 때문에 인간이 문명을 세울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문명의 근간이 되는 건 경제예요. 경제의 근간이 되는 건 돈이죠. 돈은 이야기예요. 거짓말, 판타지죠. 돈 그 자체로는 아무 역할도 못해요. 돈을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돈을 가지고 뭘 할 수, 지폐는 휴지로는 쓸 수 있으려나? 돈 자체가 할 수 있는 기능은 없어요. 그런데 이 돈에 매달려 있는 사회적인 거짓말들, 즉 가상의 가치들이 돈에 묶이면서 우리는 돈을 숭배하고 믿게 되는 거예요. 이게 경제를 만들죠. 경제 주체는 여러분 아시죠? 경제 주체는 우리 개인이 아니에요. 법인들이 경제 주체예요. 네. 법인들이 대부분의 경제, 예를 들면 개인 사업자들도 많이 있지만 우리들이 동네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한 나라의 경제를 좌지우지한다라고 아무도 얘기하지 않아요. 경제학자들도. 그렇죠. 뭐가 좌지우지해요? 법인에서 움직이는 돈들이 좌지우지합니다. 개인들도 다 어디로부터 비롯되는 돈을 가지고 경제활동을 해요? 법인에서 나온 돈을 가지고 경제활동을 해요. 이 법인이라는 건 실제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 법인은 사람과 똑같이 법적인 권리와 법적인 의무를 가집니다. 세금을 납부할 의무를 가져요. 그래서 국가에서는 개인 자연인 우리들을 국민으로 여기기도 하지만 법인도 국민과 똑같이 취급을 합니다. 이 법인은 누가 만든 걸까요? 법인은 자본주의 사회가 태동하면서 프랑스인들이 처음으로 만들었다고 해요. 이 법인이라는 것 자체가 가상의 인간을 만드는 거예요. 거짓말이죠. 그 만들어 놓고 그걸 믿지 않으면 얘는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 믿어버리죠. 그리고 여러분 요즘 돈 많이 보시나요? 옛날에는 저는 어렸을 때 우리 외할아버지가 맨날 돈 세는 기술, 옛날에 할아버지 흉내내고 싶어가지고 저도 지폐가 아니라, 지폐는 우리 할아버지 금고에만 있으니까 돈다발을 종이로 만들어가지고 신문지 같은 거 막 연습하고 막 이랬었어요. 옛날에. 그런 기억 없으신가요? 지금은 아이들이 이러고 돈 세는 거 연습하는 아이들 없을 것 같아요. 아무도. 그렇죠. 다 그런 걸 못 보죠. 네, 못 보죠. 다 가상으로 쓰잖아요. 가상. 우린 돈의 실체를 못 봐요. 이제 그마저도 못 봐요. 지갑에 가지고 다니는 아저씨들만 볼 뿐이죠. 저 같은 아저씨들만 이제 가지고 비상금이나 좀 가지고 다닐 뿐이죠. 나머지는 다 카드라는 형태 속에 묶여 있죠. 그러면 은행은 어떨까요? 은행 안에서는 데이터일 뿐입니다. 돈의 실체는 사라진 지 오래됐어요. 시중에 떠도는 그 화폐들, 한국은행에서 찍어낸 화폐들의 총량을 가지고 데이터화한다라고 하지만 그건 누가 알아요? 안 찍어내고 데이터만 올릴 수도 있잖아요. 충분히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일론 머스크나 구글에서 제일 바람하지 않는 세상이 어떤 세상이에요? 여러분,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자마자 비트코인 가격이 10배 정도 뛰었다 그래요? 10배는 아니고요. 아, 10배는 아니에요? 네. 그 전에 한 8천, 9천이었다가 지금 1억 3천 됐어요. 그럼 10배는 아니에요. 10배는 아니구나. 네. 2배도 안 되네요. 네. 그러니까 하여튼 뭐 엄청나게 뛰었다 그래요? 네, 뛰었어요. 왜 그런 일이 생겼을까요? 트럼프가 뭐 가상화폐에 대해서 우호적인가 봐요. 아니요.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를 밀어줬기 때문이에요. 네, 맞아. 그리고 일론 머스크의 꿈이 뭐냐 하면 전 세계 화폐를 가상화폐로 바꾸는 거예요. 테슬라 화폐로. 그럼 무슨 일이 생길까요? 여러분, 국가 간의 국력의 차이를 뭘로 따질까요? 그 국력의 차이를 가장 현실적으로 빠르게 나타내는 지표가 뭘까요? 경제. 네? 경제? 환율이요. 환율. 한 국가의 힘이 없어지면 환율이 떨어집니다. 한 국가가 힘이 세지면 환율이 올라가요. 지금 일본은 환율이 계속 떨어지죠. 네. 그래서 일본에서 일본 갔다가 작년에 일본 갔다가 깜짝 놀랐어요. 한국보다 똑같은 나이키 정품 샵인데 나이키 신발 가격이 한국보다 한 20%가 싸요. 정가가. 맞아. 환율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올해 처음으로 한국이 GDP가 일본 GDP를 넘었어요. 환율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런 일이 생기느냐? 일본이 코로나 이후로 지속적으로 지금 경제가 다운되고 있어요. 우리도 물론 그렇죠. 마찬가지. 윤석열이라는 사건을 만나면서 계속 다운되고는 있지만 그래도 그 전에 만들어 놓은 바탕이 있기 때문에 다운되는 속도가 그 전에 만들어 놓은 바탕이 최대한 지연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년 되면 이제 아마 아시아권에서도 이제 행세하기 힘들 정도로 다운이 될 거예요. 이 일본은 그 다운되는 속도가 가속도가 점점 붙고 있는. 일본이 다운되기 시작한 건 20년이 넘었어요, 사실은. 계속 가속도가 붙고 있어요. 국력을 나타내는 지표는 환율입니다. 다시 말해서 돈을 지배하는 자가 세계를 지배하는 거예요. 지금은 돈을 지배하는 나라가 어디예요? 우리 다 환율을 뭐로 계산해요? 미국 달러로 계산하잖아요. 일론 머스크는 그걸 가상화폐로 기준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런 꿈을 가지고 있어요, 일론 머스크는. 그리고 일론 머스크뿐만 아니라 구글도 꿈이 구글 화폐로 모든 걸 통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글에서는 재작년부터인가 구글 내에서 일어나는 결제들의 기준 통화를 구글 코인으로 잡고 있어요. 이 가상화폐가 이제 점점 세상을 지배하려고 막 고개를 내밀고 있어요. 여기에 관심이 없으면 우리는 경제적으로도 도태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다양한 나라들에서 이 가상화폐를 규제할 수 있는 법률이 안 만들어지고 있어요. 네. 미국조차도.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를 지지한 이유는 가상화폐를 공식 화폐화하는데 좀 더 유리한 지점을 차지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장난질 쳐가지고 이렇게 가상화폐 가격이 오르락내리락 지난 몇 년 동안 계속 그랬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일론 머스크가 지지하는 트럼프가 딱 되니까 이제는 가상화폐가 때가 왔다. 그래가지고 올라간 거예요. 가상화폐가. 그래서 장의 시작이래요. 네. 무시무시한 세계가 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지금 우리는 사실은 이 미래를 읽으려고 하는 시도들을 하지 않으면 언제 어떤 방식으로 도태될지 아무도 몰라요. 제가 언젠가는 이제 내년에 한강 특집 끝나고 나면 AI나 이런 미래에 관련된 책들을 좀 한번은 다뤄볼까. 그래서 뭐 SF를 다뤄볼까 아니면 그런 이론서를 다뤄볼까 지금 고민 중이긴 한데요. AI도 지금 상당히 무서운 지경으로 지금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체감을 못하고 있는데 내년이면 아마 웬만한 사람들은 체감을 하게 될 거예요. 특히 아이폰 쓰는 사람들은. 아이폰에는 이제 AI가 기본 탑재가 돼서 나옵니다. 아이폰 OS에는 AI가 기본적으로 탑재가 되고요. 그게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면 우리는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부산 가고 싶으면 막 철도청 앱 깔아가지고 그 앱에 들어가서 막 시간표 알아보고 막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아이폰한테 나 부산에서 몇 달 며칠 날 스케줄 있다? 입력만 딱 말로 해놓으면 얘가 알아서 내 성향 감안해서 특실로 끊을지 일반실로 끊을지 다 정리해서 저한테 리스트를 딱 보여줘요. 그러면 그러면 12시 50분 걸로 끊어줘. 그러면 얘가 다 알아서 끊어주고 티켓 나한테 딱 대령을 합니다. 이런 시대가 와요. 그게 내년에 와요. 어디 아파? 그럼 아이폰한테 나 몸이 좀 안 좋아. 그러면 아이폰이 어디가 안 좋으신가요? 자꾸 오른쪽 옆구리가 자꾸 결려. 그러면 딱 병원 리스트 뽑아가지고 예약할 수 있는 날짜들 쫙 뽑아서 저한테 리스트를 딱 줍니다. 그럼 무슨 세상이 되느냐? 실력 없다라고, 그러니까 실력 있다라고 이렇게 넷상에서, 웹상에서 올라간 병원들이 아니면 다 죽어요. 다 죽어요, 이제.
변호사들, 미국에서는 변호사들을 지금 초급 변호사들을 안 뽑기 시작하고 있어요. 재작년부터. 옛날에는 인턴십 변호사들을 10명 정도씩을, 웬만한 로펌에서는 한 명의 변호사가 인턴십 변호사 한 10명 정도는 거느리고, 그 미국 법정 드라마 보면 그 톰 크루즈 옛날에 나왔던 막 그 함정인가 뭐 이런 드라마 보면 막 그 회의를 하는데 막 인턴들한테 뭐 서류 뭐 막 시키고 자기는 혼자 앉아서 산같이 쌓여있는 서류 중에서 인턴들이 속가온 것만 다 보고. 지금은 미국 변호사 사무소에 그런 풍경이 사라지고 있어요. 인턴들이 없어요. AI가 다 해줍니다. AI가. 인턴 10명에 한 달 동안 할 걸 AI한테 시키면 일주일이면 뽑아낸대요. 그러니까 점점 이렇게 데이터가 중요한 직업들은 사라져가고 있어요. 이제 인턴들이 없어요. 그러면 10년 후에 무슨 일이 생길까요? 변호사들이 전부 40대, 50대, 60대만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호사로 성공을 하려면 특출난 정도가 아니라 더 특출나야 돼요. 미국에서는 인턴 의사도 지금 안 뽑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AI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 부모님들만 연락에 미친 듯이 애들 법 공부시키고 의학 공부시키고 있죠. 다 바보짓 하고 있는 거예요. 세계가 바뀌는 이 속도. 나 근데 지금 이 강의가 아니잖아. 어디 갔다가 여기까지 왔지? 포인트 얘기하다가? 칼륨, 그 다음에 국가의 힘이 환율이고, 이거 하라니. 경제, 문명. 이쪽 네. 얘기하시다가 갑자기 AI로 트셨어요. 네, 그래요. 그다음 가상화폐가 중요하다. 무의식이 핵심이었어요. 맞아요. 네, 집단 무의식 얘기하다가 네네네. 자, 그래요. 이제 뭐 사실 뭐 집단 무의식조차도 이제는 중요하지 않은 시대가 이제 점점 오고 있어요. 집단 무의식이 중요한 시대가 아니라 AI의 의식이 중요한 시대가 점점 오고 있죠. 자, 이런 상황에서 주체가 힘을 잃게 되면서 무의식이 그럼 무엇이냐, 이게 이제 중요한 화두가 됐겠죠. 라캉은 이것을 상징계와 실제계로 나누는데, 상징계가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가 의식하고 있는 세계예요. 실제계가 무의식의 세계라고 생각하셔도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실제계라는 건 뭐냐 하면, 자, 제가 왜 황야의 1위를 하는데 이 라캉까지 내려왔느냐 하면, 황야의 1위를 쓰던 당시에는 라캉의 이론이 아직 존재하지 않았을 때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까 경선님께 이 사람이 한 20, 30년만 좀 늦게 이 글을 썼으면 훨씬 더, 그러니까 더 늦게 태어났으면 훨씬 더 자기 정신건강에 대해서 훨씬 더 일찍 평화로워졌을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황야의 1위에 보면 할로하리는 계속 고민을 합니다. 늑대로서의 나, 이리로서의 나와 인간으로서의 나. 근데 여기 인간으로서의 나는 표현하는 걸 보면 소시민 사회에 적응하고 싶어하고, 파티를 하고 싶어하고, 교수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하고, 자기의 지식을 자랑하고 싶어하는 내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 말고 그런 소시민적인 사회를 경멸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허위의 규율들, 규칙들을 능멸하고 싶어하는, 그래서 정말 그런 규칙들 다 사라져버린 어떤 완전히 원시적인 상태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것 같은, 본능을 중요시하는 것 같은 1위가 있는 거예요. 이 1위는 어떤 존재냐 하면 상징계에 녹아들지 못한 존재입니다. 그러면 자, 여기서 상징계와 실제계가 무엇이냐가 이제 중요해지겠죠. 몇 시예요? 지금 4시 50분. 우리 조금만 쉬었다가 이제 상징계, 실제계 요 개념을 딱 잡으시게 되면 현대 철학의 웬만한 것들은 얘기 이렇게 들어보면 구분이 가기 시작합니다. 네, 그 얘기를 잠시 후에 시작을 할게요. 자, 유튜브에 어디까지 올려줄지 모르겠어요. 이 AI까지까지 다 올려야 되나? 자, 3부에서 뵙겠습니다. 네.